넷째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서기는 계곡 건너편 바위 뒤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 포수는 발이 아니라 눈과 귀로 사냥한다고 하셨지요. 바위와 물가의 거리는 70보, 서기에게 적당한 거리였다.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절름발이 포수. 강원도 평창 땅 오대산 자락에 돌목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이라 해봐야 초가집 26, 채가 산비탈에 옹기종기 붙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앞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뒤로는 오대산 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전을 일구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어갔다. 평지가 적어 놓은 농사는 어림도 없었고 밭농사도 돌이 많아 수확이 시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포수였다. 포수가 짐승을 잡아야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가죽을 벗겨 장에 내다 팔아야 소금과 옷감을 살 수 있었다. 돌목이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포수는 서기의 아버지 큰바위였다. 큰바위는 오대산에서 호랑이를 3마리나 잡은 전설적인 포수였다. 총 한 방에 달리는 노루의 뒷다리를 맞출 수 있었고 바람의 방향만 맡아도 짐승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큰바위를 산신령 다음으로 산을 잘 아는 사람이라 불렀다. 큰바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서기였다. 서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랐다. 5살 때 처음 산꿩을 보았고 8살 때 아버지가 노루를 잡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12살 때 처음으로 혼자서 토끼 1마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았다. 서기는 눈이 좋았다. 보통 사람은 50보밖에 짐승을 겨우 분간하는데 서기는 100보밖에 짐승이 수컷인지 암컷인지까지 구별했다. 귀도 밝았다. 바람 소리와 짐승 소리를 정확히 구분했고 발자국만 보아도 짐승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했다. 큰바위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총 쏘는 법, 덧놓는 법, 바람 있는 법, 짐승의 습성, 산길의 비밀. 서기는 15이 되자 마을에서 아버지 다음 가는 포수로 인정받았다. 그런 서기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은 16살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짐승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큰바위는 깊은 산으로 사냥을 나갔고 서기도 따라 나섰다. 이틀째 되던 날 아버지와 서기는 멧돼지 1마리를 발견했다. 큰 놈이었다. 몸무게가 10말은 될 듯한 거대한 수컷이었다. 큰바위가 총을 겨누었다. 서기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총성이 울렸다. 그런데 멧돼지가 쓰러지지 않았다. 총알이 빗나간 것이었다. 추위에 손이 굳어 있었던 탓이었다. 성난 멧돼지가 돌진해 왔다. 큰바위가 서기를 밀쳐냈다. 도망가라. 서기는 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그때 발밑에 바위가 미끄러졌다. 서기의 왼쪽 다리가 바위 틈에 끼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눈 덮인 산에 울렸다. 서기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위에서는 아버지와 멧돼지가 뒤엉키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내려왔다. 멧돼지를 칼로 찔러 잡았지만 아버지도 갈비뼈가 3대나 부러져 있었다.
아버지는 부러진 몸으로 서기를 업고 산을 내려왔다. 눈길을 사리나 걸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서기를 마루에 내려놓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날 밤 큰 바위는 세상을 떠났다. 서기의 왼쪽 다리는 낫지 않았다. 마을에 의원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의원이 있는 강릉까지는 3일 길이었다. 뼈가 어긋나게 붙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한 뼘이나 짧아졌다. 서기는 걸을 때마다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한 발은 땅을 딛고 다른 한 발은 허공을 스치듯 짧게 디뎠다. 지팡이 없이는 열보를 걷기도 힘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큰 바위에 아들이 절이 되다니. 포수 아들이 산에도 못 오르게 되었구나. 수군거림이 서기의 귀에 들릴 때마다 서기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마을의 사냥은 다른 포수들이 맡았다. 하지만 큰 바위만 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사냥 성과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마을은 점점 궁핍해졌다. 서기는 사냥을 나갈 수 없었다. 산에 오르려면 두 다리로 비탈을 타야 했고 짐승을 쫓으려면 달려야 했다. 서기에게는 둘 다 불가능했다. 서기는 집에 앉아 덫을 고치거나 총을 손질하거나 가죽을 무두질하는 일만 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산에 가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산을 달렸다. 두 다리로 힘차게 비탈을 오르고 바람처럼 짐승을 쫓았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 뼘 짧은 왼쪽 다리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한 해가 지났다. 서기는 17이 되었다. 어느 봄날 아침 서기는 마당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오대산을 올려다보았다. 산은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산벚꽃이 군데군데 하얗게 피어 있었고 산 중턱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서기는 오랫동안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입니다. 서기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아들을 보았다. 아들의 눈에 무엇인가 달라진 빛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등에 손을 한 번 얹었다가 떼었다. 그날부터 서기는 매일 산에 올랐다. 제2장 첫 번째 해. 서기가 산에 오르기 시작한 첫날, 마을 사람들은 웃었다. 서기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뒤편 산길 입구에 선 것을 본 이웃집 돌쇠 아저씨가 말했다. 서기야, 어디 가느냐? 서기가 대답했다. 산에 갑니다. 돌쇠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산에? 내 다리로? 서기는 대꾸 없이 산길로 들어섰다. 돌쇠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저놈이 미쳤나. 첫날 서기는 산길 입구에서 첫 번째 고갯마루까지 가지 못했다. 산길 입구에서 고갯마루까지는 건강한 사람의 걸음으로 반시진 거리였다. 서기는 한 시진을 걸었지만 겨우 3분의 1 지점에서 주저앉았다. 왼쪽 다리가 불을 삼킨 듯 아팠다. 지팡이를 짚은 오른팔도 저려왔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서기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쉬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10보를 가다 쉬고 20보를 가다 쉬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서기는 첫 번째 고갯마루에 겨우 도착했다. 온몸이 땀범벅이었고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서기는 고갯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초가집들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다. 서기는 웃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웃었다.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내리막에서는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균형을 잃었다. 서기는 3번이나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 피가 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왔다. 어디서 일이 다쳤느냐? 서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산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를 닦아주며 눈물을 삼켰다. 말리고 싶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둘째 날도 서기는 산에 올랐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비가 와도 올랐고 바람이 불어도 올랐다. 서기가 매일 산에 오른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안쓰러워하는 쪽과 비웃는 쪽. 마을 포수 칠복이가 대표적으로 비웃는 쪽이었다. 칠복이는 큰 바위가 죽은 뒤 마을에 으뜸 포수가 된 사내였다. 실력은 큰 바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마을에서 그나마 나은 포수였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칠복이는 서기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절름발이가 산에 올라서 뭘 하겠다는 것이야. 짐승이 기다려 주기라도 하나. 서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서기의 첫 번째 고갯마루까지 시간이 줄었다. 처음에 한 시즌 넘게 걸리던 것이 반 시즌으로 줄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오른쪽 다리와 양팔의 힘이 강해졌다. 지팡이 짚는 것이 능숙해졌다. 지팡이가 3번째 다리처럼 몸에 붙었다. 서기는 첫 번째 고갯마루를 넘어 2번째 고갯마루로 향했다. 2번째 고갯마루는 경사가 더 가팔랐고 바위가 많았다. 서기는 바위를 오르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두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오른발로 몸을 밀어 올리고 왼발은 바위 틈에 걸쳐 균형을 잡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10번, 20번 반복하자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서기는 마을에서 3번째 고갯마루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 3번째 고갯마루는 오대산 중턱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산이었다. 큰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세차게 흘렀으며 짐승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서기는 짐승의 발자국을 읽었다. 노루,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서기는 아직 총을 가져가지 않았다. 총을 들고 산을 오를 만한 체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기는 눈으로만 산을 읽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서기는 여전히 매일 산에 올랐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안개가 자욱한 날에도,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서기는 4번째 고갯마루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 4번째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보면 돌모기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산만 보였다. 산 위에 산, 그 위에 또 산. 서기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슴을 보았다. 큰 수사슴이 계곡 건너편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서기와 사슴의 거리는 100프 남짓. 서기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사슴이 고개를 들어 서기를 보았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사슴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으로 사라졌다. 서기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와 함께 산을 누비던 그때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왔다. 서기는 눈길을 걸었다. 지팡이가 눈에 빠졌다. 발이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겨울산은 여름산의 10배로 힘들었다. 하지만 서기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서기야, 오늘은 쉬어라. 눈이 너무 많다. 서기가 대답했다. 어머니, 짐승은 눈이 와도 먹이를 찾으러 나옵니다. 포수도 그래야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났지만 아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서기는 문을 열고 하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다. 첫 번째 해가 끝났다. 서기의 다리는 여전히 저렸다. 하지만 산은 더 이상 서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제3장 두 번째 해. 두 번째 해봄이 왔다. 서기는 18이 되었다. 서기의 몸은 1년 전과 확연히 달랐다. 상체에 근육이 단단하게 붙었고 양팔은 동네 장정 못지않게 굵어졌다. 지팡이를 짚는 오른팔은 특히 힘이 셌다. 지팡이를 땅에 꽂는 힘만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짧은 다리 나름의 쓰임을 찾았다. 급경사에서 왼쪽 다리를 바위 틈에 걸면 브레이크 역할을 했고 좁은 바위 사이를 지날 때는 짧은 다리 덕분에 몸을 더 낮출 수 있었다. 두 번째 해에 서기가 시작한 것은 총을 들고 산에 오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화승총은 무거웠다. 총 무게만 15근이 넘었다. 거기에 화약통, 납탄, 부싯돌까지 합치면 20근에 가까웠다. 이것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은 맨몸으로 오르는 것과 차원이 달랐다. 첫날 서기는 총을 쥐고 첫 번째 고갯마루에서 주저앉았다. 이전에는 가뿐히 넘던 고갯마루가 총을 치자 벽처럼 느껴졌다. 서기는 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올랐다. 한 달이 지나자 총을 쥐고도 세 번째 고갯마루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서기는 세 번째 고갯마루에서 처음으로 사격 연습을 했다. 나무에 흰 천 조각을 묶어 관역으로 삼았다. 50보. 첫 발을 쏘았다. 빗나갔다. 총을 쏘는 순간 지팡이에서 손을 떼야 했는데 그러면 균형이 무너졌다. 두 발째도 빗나갔다. 세 발째도. 서기는 10발을 쏘고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 문제는 분명했다. 두 발로 서서 쏘는 보통 포수와 달리 서기는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쏘아야 했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총구가 흔들렸다. 서기는 고민에 빠졌다. 며칠을 궁리한 끝에 서기는 새로운 자세를 만들어냈다. 서서 쏘는 것을 포기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쏘는 것이었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다리는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고 지팡이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총을 받치는 삼각대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자세가 서기에게는 맞았다. 무릎과 지팡이와 총이 삼각형을 이루며 몸을 안정시켰다. 연습은 매일 이어졌다. 서기는 산에서 화약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화약이 떨어지면 마을에 내려가 짐승 가죽을 팔아 화약을 샀다. 가죽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다. 서기는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씩 화약으로 바꾸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서기의 사격 실력은 꾸준히 올랐다. 50보 관역을 10발에 7발 맞추게 되었을 때 서기는 관역 거리를 70보로 늘렸다. 다시 10발에 3발로 떨어졌다. 서기는 다시 연습했다. 70보를 7발 맞추자 100보로 늘렸다. 이런 식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서기는 100보 거리에서 10발에 6발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서기는
처음으로 사냥을 시도했다. 네 번째 고갯마루 아래 계곡에서 고라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서기는 바위 뒤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다. 오른쪽 무릎을 대고 지팡이로 총을 받치고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다. 고라니가 쓰러졌다. 서기의 첫 사냥이었다. 서기는 고라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산신령님, 이 짐승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아버지, 잡았습니다. 고라니를 지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절름발이 서기가 사냥을 해서 고라니를 잡아왔다.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얼굴이었다. 돌쇠 아저씨가 고라니를 살펴보았다. 한 방에 맞추었구나. 목을 정통으로. 돌쇠 아저씨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다. 칠복이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겨울이 되자 서기는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섰다. 토끼, 꿩, 고라니, 노루. 서기의 사냥 성과는 놀라웠다. 특히 서기만의 사냥법이 빛을 발했다. 보통 포수는 짐승을 쫓아다니며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서기는 쫓아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서기는 기다리는 사냥을 했다. 짐승이 오는 길목을 미리 파악하고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다가 한 방에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짐승의 습성을 완벽히 알아야 했다. 어떤 시간에 어디로 다니는지, 무엇을 먹으러 어디로 가는지, 물을 마시는 곳은 어디인지. 서기는 1년 동안 매일 산에 오르며 이 모든 것을 몸에 새겼다. 산이 서기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두 번째 해가 끝났다. 서기는 그해 겨울 마을의 짐승 고기를 10번 이상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기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다만 칠복이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다. 운이 좋은 것이지. 절름발이가 진짜 포수라고. 잡아봐야 토끼, 고라니지. 큰 짐승은 꿈도 못 꿀 것이다. 서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산으로 올랐다. 제사장 세 번째 해. 세 번째 해, 서기는 19이었다. 이제 서기는 오대산 5번째 고갯마루까지 오를 수 있었다. 5번째 고갯마루는 거의 산 정상에 가까운 곳이었다. 여기서부터는 큰 짐승의 영역이었다. 멧돼지, 곰, 그리고 호랑이. 아버지 큰바위도 이 높이에서 호랑이를 잡았다. 서기는 5번째 고갯마루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구름이 발밑에 있었다. 3년 전 지팡이를 짚고 첫 번째 고갯마루를 오르다 주저앉던 때가 떠올랐다. 서기는 웃었다. 세 번째 해봄,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 멧돼지 무리가 마을 밭을 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봄에 심은 감자와 옥수수 묘종을 밤마다 파헤쳤다. 멧돼지는 5마리가 무리를 이루어왔는데 그 중에 유난히 큰 놈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놈을 검둥이라 불렀다.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인 거대한 수컷으로 등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몸무게는 15말은 될 듯했다. 칠복이가 사냥에 나섰지만 검둥이를 잡지 못했다. 검둥이는 영리했다. 덫을 피했고 총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산속으로 사라졌다. 칠복이가 2달 넘게 검둥이를 쫓았지만 실패하자 마을 이장이 서기를 찾아왔다. 서기야, 내가 한번 해보겠느냐? 칠복이가 옆에서 버럭 화를 냈다.
이장님, 절름발이한테 무슨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멧돼지를 쫓으려면 달려야 합니다. 이장이 조용히 말했다. 칠보가, 내가 두 달을 쫓아다녀도 못 잡았지 않느냐. 칠보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할 말이 없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서기는 쫓지 않았다. 대신 산에 올라 검둥이의 흔적을 읽었다. 발자국, 지늘게 난 몸 자국, 나무에 비빈 흔적, 똥의 위치와 양. 서기는 사흘 동안 산을 돌아다니며 검둥이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검둥이는 새벽에 산 중턱의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를 먹고, 오전에 계곡으로 내려와 물을 마시고, 오후에는 바위 밑 그늘에서 쉬다가 해질 무렵 마을로 내려왔다. 서기는 검둥이가 물을 마시는 계곡을 매복 장소로 정했다. 계곡 건너편에 바위가 있었고, 바위와 물가의 거리는 70보. 서기에게 적당한 거리였다. 나흘째 새벽 서기는 바위 뒤에 자리를 잡았다. 똥이 트기 전에 도착하여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다. 바람이 계곡에서 바위 쪽으로 불고 있었다. 냄새가 검둥이 쪽으로 가지 않는 방향이었다. 서기는 오른쪽 무릎을 바위에 대고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총을 받쳐 놓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한 시즌, 두 시즌. 새가 울고 다람쥐가 나무 위를 뛰어다녔다. 서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세 시즌째 참나무 숲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둥이였다. 거대한 검은 몸뚱이가 숲에서 나와 계곡으로 다가왔다. 서기는 숨을 고르고 총구를 검둥이에게 맞추었다. 검둥이가 물가에 멈추어 서서 코를 킁킁거렸다. 서기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대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말을 떠올렸다. 숨을 내쉬는 순간에 쏘아라. 들이쉬면 가슴이 올라가고 내쉬면 가슴이 내려간다. 내려가는 순간이 가장 고요한 순간이다. 서기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계곡에 울려 퍼졌다. 검둥이가 비틀거렸다. 머리 옆, 귀 바로 아래를 맞춘 것이었다. 검둥이가 성난 울음을 내며 서기 쪽으로 돌진했다. 서기는 당황하지 않았다. 미리 장전해 둔 두 번째 탄을 빠르게 총에 넣고 다시 자세를 잡고 검둥이가 30보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두 번째 발을 쏘았다. 이번에는 정통으로 이마를 맞추었다. 검둥이는 한 발짝도 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서기의 앞 20보 거리에서. 서기는 한참 동안 총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검둥이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한참 뒤 서기는 천천히 다가가 검둥이의 몸을 확인했다. 숨이 멎어 있었다. 서기는 검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를 데려간 것은 너와 같은 놈이었다. 하지만 원한으로 잡은 것이 아니다. 마을을 지키려 잡은 것이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검둥이를 마을로 가져오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서기는 마을에 내려가 장정넷을 불러왔다. 검둥이의 크기를 본 장정들이 입을 딱 벌렸다. 이걸 혼자 잡았다고?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둥이를 나무에 매달아 4명이 나르는데도 무거워서 쉬엄쉬엄 내려와야 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왔다. 아이들은 검둥이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할머니들은 손을 내저었다. 이장이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다. 큰 바위가 살아있었으면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서기의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울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칠복이는 그날 저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잔치가 한창일 때 칠복이가 서기 앞에 왔다. 마을 사람들이 긴장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칠복이는 한참 서기를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진짜 포수다. 서기는 놀라서 얼른 칠복이를 일으켰다. 칠복이 형, 그동안 형이 마을 사냥을 맡아 주지 않았으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형도 훌륭한 포수입니다. 칠복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둘은 막걸리 사발을 부딪혔다. 제5장 산신령의 시어. 세 번째 해여름, 서기의 이름은 돌모기 마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알려졌다. 오대산에 절름발이 포수가 있는데 큰 바위 아들이라지. 멧돼지 검둥이를 혼자 잡았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다. 인근 마을 포수들이 사냥법을 물으러 오기도 했고, 짐승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도움을 청하러 오기도 했다. 서기는 거절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면 산에 올라 짐승을 잡아 주었다. 그해 가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오대산 깊은 곳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숯을 굽는 숯쟁이 막돌이가 산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보았다고 했다. 발자국 크기가 사람 얼굴만 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오면 사람이 다칠 수 있었다. 이장이 서기에게 물었다. 서기야, 호랑이가 진짜 있는 것이냐? 서기는 며칠 전부터 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짐승들이 평소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있었다. 짐승들이 높은 곳을 피한다는 것은 높은 곳에 무서운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서기는 산에 올랐다. 평소보다 높이 5번째 고갯마루를 넘어 6번째 고갯마루까지. 여기는 서기도 처음 오르는 높이였다. 공기가 차갑고 나무가 적었다. 바위와 관목만 있었다. 서기는 호랑이의 흔적을 찾았다. 반나절을 헤맨 끝에 바위 옆 진흙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막돌이의 말이 맞았다. 크고 선명한 발자국이었다. 서기는 발자국의 깊이와 간격을 재며 호랑이의 크기를 가늠했다. 큰 놈이었다. 아버지가 잡은 호랑이보다 클지도 몰랐다. 서기는 발자국을 따라갔다. 호랑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발자국은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다가 큰 바위굴 앞에서 사라졌다. 서기는 바위굴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안에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었다. 서기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서기는 며칠에 걸쳐 호랑이의 습성을 관찰했다. 호랑이는 해 질 무렵의 굴에서 나와 사냥을 하고 새벽에 굴로 돌아왔다. 사냥 범위는 넓었지만 아직 마을 근처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겨울이 되어 먹이가 줄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았다. 서기는 호랑이를 잡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한 달 동안 호랑이의 이동 경로를 완벽히 파악했다. 호랑이가 자주 지나는 길목 3곳을 찾아냈고 그중 가장 좁은 길목을 매복 장소로 정했다. 양쪽이 바위로 막힌 좁은 통로 같은 곳이었다. 호랑이가 이 통로를 지날 때 쏘면 피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거리는 40보. 가까웠다. 호랑이를 40보 거리에서 쏜다는 것은 빗나갔을 때 바로 앞에서 호랑이와 마주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기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산에서 지내고 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물었다. 무엇을 잡으러 가느냐?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호랑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다. 호랑이라고. 내 아버지도 호랑이 잡다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멧돼지에게 당한 것입니다. 호랑이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 살아서 돌아와라. 꼭. 서기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돌아오겠습니다. 서기는 산으로 올랐다. 총과 화약, 칼, 밧줄, 며칠치 식량을 챙겼다. 매복 장소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았다. 바위 뒤에 나무잎을 깔고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첫째 날, 호랑이는 오지 않았다. 밤새 바위 뒤에서 추위와 싸우며 버텼다. 둘째 날도 오지 않았다. 셋째 날 새벽 서기는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아니, 발소리라기보다는 땅의 진동이었다. 무겁고 느린 진동. 서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거대했다. 달빛에 비친 줄무늬가 선명했다. 호랑이였다. 호랑이가 좁은 통로에 들어섰다. 서기는 총을 들었다. 오른쪽 무릎을 바위에 대고 지팡이로 총을 받치고 숨을 고르고 호랑이가 서기 앞 40보 지점을 지나는 순간 서기는 숨을 내쉬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산을 울렸다. 호랑이가 포효했다. 어깨를 맞춘 것이었다. 치명상은 아니었다. 호랑이가 총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기와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다. 서기는 두 번째 탄을 장전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떨지 마라. 내가 떨면 총도 떤다. 서기는 이를 악물고 떨림을 멈추었다. 호랑이가 뛰어왔다. 30보, 20보. 서기는 쏘지 않았다. 15보. 호랑이의 눈이 달빛에 번뜩였다. 10보. 서기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호랑이의 이마 정중앙을 관통했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서기 앞 5보 거리에서 땅에 쓰러졌다. 바닥이 흔들렸다. 서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기는 쓰러진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의 눈은 아직 열려 있었다. 달빛이 호랑이의 눈에 비쳤다. 서기는 나직이 말했다. 산신령님, 이 호랑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말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제6장 돌아온 포수.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서기가 호랑이를 짊어질 수는 없었으므로 마을에 내려가 장정 8명을 불러왔다. 호랑이를 나무에 매달아 내려오는 동안 소식을 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왔다. 호랑이의 크기를 본 사람들이 탄식했다. 코끝에서 꼬리 끝까지 8자가 넘었다. 이런 큰 호랑이는 오대산에서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 했다. 돌목이 마을에 도착하자 잔치가 벌어졌다. 호랑이 고기를 나누어 먹고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서기의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살아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구나. 서기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다. 칠보기가 서기에게 다가와 큰 잔의 막걸리를 따라 주었다. 형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서기가 웃었다. 칠보기 형, 형이 형이지. 내가 어떻게 형이요?
둘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소문은 강릉 관아까지 닿았다. 강릉 부사가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절름발이 포수가 호랑이를 잡았다니 기이한 일이로다. 부사는 서기를 강릉으로 불렀다. 서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돌모기 마을을 벗어나 먼 길을 떠났다. 지팡이를 짚고 이틀을 걸어 강릉에 도착했다. 부사는 서기를 보고 놀랐다.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모습이 영포수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기가 호랑이를 잡은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부사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부사가 물었다. 내가 호랑이를 잡은 비결이 무엇이더냐? 서기가 대답했다. 3년 동안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부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매일 산에 올랐다고? 그것이 비결이냐?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해에는 산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열보를 걷다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해에는 총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셋째 해에야 짐승을 잡았습니다. 비결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올랐을 뿐입니다. 부사는 한참 서기를 바라보다 무릎을 쳤다. 내 말이 맞다. 어떤 일이든 매일 하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부사는 서기에게 포상으로 새 화승총 한 자루와 은전 5냥을 내렸다. 또한 5대산 1대의 관어 포수로 임명했다. 관어 포수란 관아의 허가를 받은 공식 포수로 호랑이나 멧돼지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관아의 요청을 받아 잡는 역할이었다. 녹봉은 적었지만 마을에서 포수로 인정받는 것 이상의 명예였다. 서기가 강릉에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기의 손에 들린 새총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내 아버지도 관어포수였다. 서기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관어교지가 어디 갔는지도 몰랐는데 어머니가 방 안벽장 깊숙이 넣어둔 것이었다. 어머니가 낡은 교지를 꺼내 서기에게 내밀었다. 이제 내 것이다. 서기는 아버지의 교지와 자신의 교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기는 그날 저녁 아버지의 무덤에 올랐다. 무덤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었다. 서기는 무덤 앞에 새총을 놓고 절을 했다. 아버지, 아들이 관어 포수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서기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렸다. 제7장 산은 기다려준다. 세 번째 해 겨울이 지나고 네 번째 해봄이 왔다. 서기는 스물이 되었다. 서기는 이제 5대산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정상까지도. 지팡이를 짚고 총을 메고 산에 어떤 비탈이든 올랐다. 절름거리는 걸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걸음의 속도와 안정감은 다른 포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리막에서는 서기가 더 빨랐다. 짧은 왼쪽 다리가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기의 사냥법은 마을 포수들 사이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쫓지 말고 기다려라. 서기가 만든 이 원칙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짐승을 쫓아다니면 체력을 소모하고 소리를 내고 짐승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짐승이 올 길목에서 기다리면 체력을 아끼고 소리를 줄이고 짐승이 스스로 다가온다. 서기의 방법을 배우려는 젊은 포수들이 돌모기 마을을 찾아왔다. 서기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듯 아낌없이 가르쳤다. 바람 있는 법, 발자국 있는 법, 기다리는 법.
봄날 어느 아침 서기는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다. 그날은 사냥이 목적이 아니었다.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습관은 사냥을 떠나 서기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서기는 5번째 고갯마루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이 작게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들, 계곡물이 반짝이는 빛,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점 같은 모습. 서기는 이 풍경을 3년 동안 매일 보았지만 볼 때마다 달랐다. 빛이 달랐고 바람이 달랐고 냄새가 달랐다. 사는 같은 얼굴을 2번 보여주지 않았다. 서기 옆에 다람쥐 한 마리가 다가왔다. 서기가 워낙 오래 가만히 앉아 있으니 다람쥐가 서기를 바위의 일부로 여긴 모양이었다. 다람쥐가 서기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서기는 웃음을 참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다람쥐가 서기의 주머니를 콩콩 건드리더니 안에서 도토리 하나를 꺼내 물고 도망갔다. 서기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웃었다.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깍깍 소리를 내며 서기를 노려보았다. 서기는 배를 잡고 웃었다. 마을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 서기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다. 인근 마을 정훈장의 딸 춘희가 서기를 마음에 두고 있다 했다. 춘희는 서기가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듣고 서기를 보고 싶다 했고, 서기의 어머니가 중매를 주선했다. 서기는 부끄러워했다. 어머니, 저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춘희 아가씨가 저를 보면 싫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웃었다. 다리를 절어도 호랑이를 잡는 사내를 누가 싫다 하겠느냐? 내 다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서기는 얼굴이 빨개졌다. 서기와 춘희가 처음 만난 것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춘희는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었으며 웃을 때 보조개가 깊었다. 서기는 장터에서 춘희를 보고 아무 말도 못했다. 산에서 호랑이 앞에서도 떨지 않던 사내가 여자 앞에서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춘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서기 총각이지요? 호랑이를 잡았다면서요? 서기가 겨우 대답했다. 예, 잡았습니다. 춘희가 서기의 지팡이를 보며 말했다. 그 지팡이로 산에 오른다면서요? 서기는 지팡이를 뒤로 숨기려 했다. 춘희가 웃었다. 숨기지 마세요. 멋있는 지팡이인걸요. 서기의 귀가 빨개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칠복이가 웃었다. 호랑이도 못 잡는 놈은 여자 앞에서도 못 떠는구나. 서기가 칠복이를 노려보았지만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혼례는 그해 가을에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다. 칠복이가 축사를 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대단한 포수가 장가를 간다. 호랑이도 잡는 사내가 색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웃었다. 서기도 웃었다. 춘희도 웃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웃었다. 혼례가 끝나고 서기는 다음 날 아침에도 산에 올랐다. 춘희가 물었다. 오늘도 산에 가요?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오르는 것이요. 춘희가 웃으며 보따리를 싸서 내밀었다. 점심이에요. 산에서 드세요. 서기는 보따리를 받아 들고 산길로 들어섰다. 지팡이가 땅을 찍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울렸다. 서기는 고갯마루에 올라 보따리를 풀었다. 주먹밥과 나물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서기는 웃으며 한 입 베어 물었다.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왔다. 소나무 향이 섞인 바람이었다. 서기는 주먹밥을 먹으며 산을 바라보았다.
오대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사는 서기를 기다려 주었다. 서기가 열보를 가다 쓰러져도 100번을 넘어져도 사는 거기 있었다. 서기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말이 맞았소. 사는 기다려 줍니다. 바람이 불었다. 갈대가 흔들렸다. 서기의 지팡이가 바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세 번째 다리.